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수익 10% 이하의 투자는 손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비밀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연 12% 수익률 이하의 투자는 사실상 손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 근거로 글로벌 유동성 지표, 돈 찍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매년 8% 성장을 하고요. 인플레이션, 대략 연평균 4%로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더하면 한 12%다. 여기에 못 미치면 손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 손해는 연 단위로 계속 누적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제 구독자분 중에 돈 찍기 8%, 인플레 4%면 이게 틀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찍어내는 자체가 인플레이션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중복으로 더한 거 아니냐.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계산이 틀렸다. 유동성을 풀어낸 결과, 돈을 찍은 결과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를 지금 중복 계산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이거를 라울팔 유튜브나 여러 자료를 제가 종합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 보니 일단 좀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실제로는 10% 또는 12%, 보수적으로 한 10%라고 해도요, 이 이하의 수익률은 여전히 손해가 저는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왕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 구독자 우리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근거로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낸 양이죠. 이것을 그래프 차트로 나타냈더니 연 평균 한 8% 정도 돈을 전년 대비 돈을 계속 더 찍어내고 있었더라. 특히 2007년도 이후에 그렇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4%니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2%다. 이 이하는 손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돈 찍는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빼라. 지금 그 얘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돈 찍는 게 그대로 물가 상승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데 물가가 안 오를 수도 있고요. 돈을 어, 찍어낸 것보다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 잘 반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연평균 8%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연준에서는 2007년 이후로 연평균 15% 매년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남미, 아프리카, 일부 동남아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짐바브웨는 말할 것도 없죠. 어마어마한 양의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심지어 50%, 100%, 200% 이상 돈을 찍어낸 국가도 적지 않죠. 이게 이제 대략 연 8%,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8%고요. 많게 보면 한 12%, 15%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하의 투자 수익률은 왜 손해일까요? 부동산을 예로 들면요. 부동산 투자하면 거기에서 복비 줘야죠. 세금 내야죠. 거래 수수료, 취득세, 생각보다 이것저것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양도세도 당연히 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요. 대략 10% 이하의 투자 수익은 손해가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거 지금 미국에서 찍어낸 달러의 양입니다. M1, M2는 이제 화폐, 달러의 발행량이거든요. 이게 보통 그 전년 대비 대략 한 1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시다시피 2020년 팬데믹 발생한 후에 무려 전년 대비 27%를 한꺼번에 찍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 동의를 하고요. 직관적으로 돈을 찍어내면 찍어낸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나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뭐 사과 사고, 과일 사고, 채소 사죠.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올라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연간 8%를 더 찍었다라고 하면요. 엄밀히 말하면 인플레이션도 8%가 되어야죠. 근데 미 연준에서 2020년, 21년 전년 대비 무려 27%를 더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찍었던 돈만큼 그냥 1년 만에 찍었거든요. 근데 CPI 지표 한 22년에 그 이제 수치가 올라가서 최고점에 이르렀는데 꼴랑 9%였습니다. 27%를 더 찍었는데 왜 CPI는 9%밖에 안 올랐을까요? 왜 돈 찍는 것과 인플레이션 CPI 간 이런 간격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 화폐적인 현상 맞죠? 근데 돈 찍은 것과 인플레이션이 비례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찍었다고 해도 대략 한 1년쯤 지나서 그게 CPI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반문을 합니다. 2020년 달러를 전년 대비 28%를 더 찍었는데 CPI가 최대치 최대 9%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더 이제 적나라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 뭡니까? 우리 슈퍼마켓 가서 사과 사고, 뭐 과일 사고, 딸기 사고, 뭐 여러 가지 채소 사는데 무슨 1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한 50%, 70%는 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는 왜 연간 1년에 3%, 4% 고작 이 정도 올랐다고 발표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파헤쳐 봅니다. 미국에서 CPI 이게 이제 지표입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 초반에 이때 물가가 무려 14%가 넘었습니다. CPI가 14%가 넘었죠. 이때 그 전에 뭐 두 차례에 걸쳐서 석유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사회에 막 진출을 해서 결혼을 그땐 다 했고요. 애를 다 낳습니다. 지금처럼 애를 안 낳은 게 아니죠. 집도 사야 되고요. 차도 사야 되고요. 취직도 하고요. 엄청난 소비가 있었죠. 이때 일어났던 이제 물가 폭등은 물론 뭐 석유 파동의 영향도 있지만 그냥 수요 자체가 폭증했던 것이 이게 맞물려서 이때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CPI가 이때 14%, 심지어 15%까지 이렇게 닿았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고의 물가가 얼마 전 2022년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 당시 돈 찍었던 게 뭐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인플레를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CPI라고 하는 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음료가 있을 거고, 옷도 있죠. 의료비 있고, 교육비 있고, 뭐 핸드폰 비용, 하우징은 이제 월세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은 에너지, 그러니까 뭐 그 석유 가격, 뭐 리크레이션은 어디서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뭐 골프나 여러 가지 서비스. 근데 여기 보시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트랜스포테이션 노란색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가격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 많은 비중이 하우징입니다. 미국에서 월세가 뭐 우리처럼 전세가 없습니다. 월세 굉장히 큰 비중이고요. 그 다음이 푸드 앤 비버리지 식음료입니다. 이건요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는 품목을 뭘 넣을지 뭘 뺄지 그리고 품목 중에서도 가중치를 어디에 많이 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많이 오른 품목, 뭐 에너지 가격, 뭐 우리 지금 사과 가격 이런 거 집어넣으면요. CPI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반면 적게 오른 품목,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품목을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높여주면 CPI는 얼마든지 더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 얘기합니다. 거의 뭐 15%까지 치솟았는데 잘 기억하시다시피 폴 벌커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키가 뭐 거의 2m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립니다. 이때요, 실제로
이제 금리가 20%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20%면 대출금리 뭐 거의 30% 육박하거든요. 이때 실제로 건축업자들, 협회 담당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아니, 대부분 이제 아파트 지을 때, 건축할 때 그 돈을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30%인데 폴 볼커 살해 위협 받을 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볼커는 그 당시 뭐 업계 관계자를 만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강행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물가를 결국 잡았습니다. 근데요, 이걸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의 연준과 미국 정부들 관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 아, CPI 높아지면 이거 감당이 안 되구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때요, CPI에 들어가는 소비 품목과 가중치를 변경합니다. 쉽게 말하면 CPI 수치가 낮게 보이도록 변경을 했고요. 괄호 열고 닫고 조작이 들어갑니다. 소위 이제 마사지를 한 거죠. 무슨 얘기냐?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그 미국에서 CPI 뭐 이번 달 뭐 지난달 뭐 얼마입니다. 그게 헤드라인 CPI고요. 코어 CPI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까 그때 이후로 80년대 이후로 등장합니다. 코어 CPI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CPI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야채, 과일, 고기, 채소 이런 비용이 제일 와닿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왜 뺐을까요? 에너지, 우리 뭐 자동차 아니면 뭐 트랜스포테이션, 지하철이라도 우리 타고 다니잖아요. 자, 근원 소비자 물가, 뭐 코어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 판매가 변동을 측정한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물가가 고공행진할 때 제일 많이 오른 에너지, 석유 가격과 식품 가격을 빼버리는 거죠. 그럴 때 CPI가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일 많이 소비하는 거 에너지, 식음료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마사지가 들어가는데 우리 대부분은 매일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필요가 그래도 있어요. 이걸 아셔야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와 확신이 생기거든요. CPI 지표 뭐 좋습니다. 이 뭐 음식과 에너지를 뺐는데 여기에 하나를 또 빼네요. 이게 뭐냐면 쉘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주거 비용입니다. 미국에서 월세는 굉장히 큰 그 비중이거든요. 월급의 뭐 거의 20에서 30%가 월세로 나갑니다. 그것까지 뺐더니 지금 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파란색. 근원 CPI보다 지금 더 낮습니다. 보이십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CPI 지표 계속 더 낮아 보이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 너희들이 발표하는 지수 이제 못 믿겠다. trueflation. 그러니까 true는 진짜잖아요. 진짜 인플레이션 지표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조작된 정부의 CPI 지표를 믿지 못하겠다. 이거 생각보다 잘 알려진 trueflation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카테고리 뭘 들어가냐? 하우징, 주택 들어가죠. 트랜스포트, 교통비, 뭐 전기세, 건강 의료비, 또 여기 뭐 알코올, 그러니까 담배 가격과 술 가격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쓰는 뭐 클로딩 옷이고요. 커뮤니케이션, 통신비, 교육비. 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실제로 수만 가지의 품목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요. 실제 우리 각 가정에서, 호텔에서, 음식점에서 우리가 사 먹는 슈퍼마켓 식음료 위주로 구성을 합니다. 미국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CPI 지난달 뭐 3.5% 정도 나왔다고 하면 슈플레이션은 이미 2.46%입니다. 거의 1% 차이가 납니다. 그 이상 차이가 나죠. 연준에서 말하는 2%의 물가에 거의 가까운 수치를 이미 달성했네요. 이것도 보시면 그 미국의 CPI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헤드라인 CPI는 지금 보시면 오히려 그러니까 근원 CPI, 석유랑 식음료를 제외한 지금 그 CPI가 오히려 지금은 더 낮습니다. 이게요, 한창 때 2022년, 그러니까 20년, 21년에 돈을 풀었으니 22년에 피크를 찍었거든요. 한창 때는 근원 CPI, 지금 점선으로 보이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낮죠.
근데 지금은 근원 CPI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뭐 전쟁이 발발하고요. 한 번 높아진 집값과 에너지 가격 이게요. 잘 안 낮아집니다. 좀 더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원 CPI가 오히려 더 오릅니다.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는 근거로 근원 CPI, 코어 CPI를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근원 CPI 운운하면서 금리 인하 뭐 안 한다, 적게 한다, 조금 할 것이다. 자, 요지는 핵심은 뭡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사기고 이게 범죄 아닙니까? 사실 우리 동의도 없이 돈을 자기들 맘대로 찍는 자체가 사실 사기죠. 이런 것들을 보실 때요. 항상 그 이면에 누가 이걸로 인해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부 관료들, 이거 뭐 연준 의장이 뭐 살해 위협까지 받았잖아요. 이거 CPI가 낮아 보일수록 그들에게 좀 더 그래도 욕을 덜 먹겠죠. 그리고 또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월가 전통 금융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풀어서요. 자산 가격이 뭐 물가가 막 올라가면요. 이게 가진 자들에게 아주 큰 이익이 됩니다. 주식 가격, 여기 뭐 부동산 가격, 코인 가격 다 오르죠. 자산을 가진 자에게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 못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벼락거지 신드롬이 나오는 겁니다. 영끌 비투 안 하면 바보였잖아요. 그때 비투해서 결과가 좋으셨습니까? 대부분 아닐걸요. 비투하다가 사실 많이 망했죠. 경매로 많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 봐라. 물가 너무 높네. 이제 금리를 뭐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올렸고요. 돈을 쬐죠. 그러니까 쪼이기를 하다 보니 그리고 지금 뭐 금리를 higher for longer 더 길게 더 오랫동안 인상을 유지합니다. 명분 있죠. 물가를 잡겠다. 좋은데요. 결과론적으로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 다 뺏깁니다. 영끌 비투로 했던 것도 뭐 1, 2년은 뭐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결국 부동산 다 어디로 갑니까? 경매로 가는 거죠. 자, 이 의도를 파악한 자, 경제 공부, 거시 경제, 우리 이거 왜 하나 싶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 뭐 억만장자 포함이죠. 비트코인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연준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었을 때 그걸 대략 한 10%라고 제가 가정하는 겁니다. 그 10% 연평균 돈 찍기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은 세상에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나스닥과 비트코인, 크립토죠. 나스닥이 이거 이제 뭡니까? 그 주당 분배금, 그 디비덴스 그 뭐랍니까? 그 주주 배당금을 합쳤을 때 나스닥이 20% 연평균 수익 성장했거든요. 비트코인 배당금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연평균 수익률 110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139%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두 개 자산군 외에는요. 연준의 돈 찍기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제가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나마 이게 이제 인공지능 포함이에요. 빅테크 기업들 다 나스닥에 지금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12년 이후로 비트코인 대비해서 나스닥 가격을 하면 마이너스 99.93%. 다른 자산군 뭐 대동소이합니다. 나스닥이 제일 그중에 낮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연평균 139%입니다. 연평균으로 그냥 가정했을 때 나스닥이 20%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주식 연평균 대략 10% 정도 됩니다. S&P 500 거기 안에 들어간 우량 회사들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부동산 있죠. 연평균 한 10% 정도 오릅니다. 실제로. 그리고 돈 찍기 대략 10%라고 했죠. 이제 주식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번 것 같은데요. 그게 약간 일루전인 거예요. 환상인 겁니다. 돈을 많이 찍어서 그게 상대적으로 올라가 보이는 가치는 똑같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쌤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찍은 만큼 오른 것은 실제로 내 부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구매력이 증가한 게 아닌 거죠. 그냥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139%였는데요. 자, 이더리움의 가격 이것을 연평균 환산을 해보니까 한 149%라고 합니다.
솔라나는 어떨까요? 솔라나 최악의 하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인 수익률에 근접한 다른 자산군 자체가 없습니다. 근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미 수십에서 수백억의 부자가 아니시라면 우량 코인을 그냥 바이 더 딥 하시고요. 지금 좀 최근에 좀 떨어져 있죠. 그냥 그럴 때마다 조금씩 주워 담다가 그냥 언제 이제 사람들 포모하고 또 한번 뭐 비투하고 뭐 언론에서 계속 뭐 호재 기사 뿌릴 때 그때까지만 보유하자 이겁니다. 하지만 코인의 변동성 사악하죠. 이거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너무 막 타이밍 매매를 하고 이제 소위 B2 레버리지를 끼고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안 되죠. 크립토 연간 수익률 비트코인이 뭐 140%에 육박하고요. 알트코인은 수백 퍼센트입니다. 그게 이제 연간이죠. 근데 비트코인의 139% 안에 뭐가 포함된지 아십니까? 지난 3번의 폭락 수익률이 다 이거 반영된 겁니다. 아무리 많이 떨어졌어도 결과적으로 매년 정말 수직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핵심은 항상 이겁니다. 우량 코인을요, 좀 잘 선별을 하시고, 저는 특히 이제 뭐 내년에 세금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말 정도 됐을 때 이제 많이 좀 오르면요. 코인 가짓수를 조금 줄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뭐 30종 그거 세금 계산하고 있으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떨어지는 것들 바이 더 딥 하시고요. 이것을 장기 보유를 하시면 저는 그 어떤 다른 자산 대비해서 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잘 알면서도 참 어려운 게 사실 투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그 10%를 넘어가는 자산은 나스닥 아니면 코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다 모두 잘 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